열린 시민광장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의 김동희 교수입니다. 저는 SSK 사업단 중에서 교육 사각지대 학습자 연구단을 단장을 맡고 있고요. 오늘 이 강의도 저희 사업단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보셨는지 보겠습니다. 공부 못하는 것도 병인가? 글쎄요. 그 공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것도 병이라고 얘기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오늘은 이 공부 못하는 게 아니고 학습 장애라는 진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고 당연히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건가. 사실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지원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전체적인 강의의 목표입니다. 전체적으로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겁니다. 조금은 지루하시고 어떤 건 좀 어렵겠지만 나름대로 내용 자체를 충실하게 또 여러분이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공부 못해도 학습장애 되면 이 병이다. 이렇게 또 과격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게 일종의 정신질병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학습을 잘 못하는 거, 공부를 잘 못하는 게 병일까? 병이 아닐까? 사실 저희 질문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 다음 병이라고 했을 때는 그건 의사 선생님만 사실 관심이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들을 해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디슨, 발명왕이라고 하죠. 또 이분보다 훨씬 더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이 만능 천재죠. 여기저기 예술, 과학,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학문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적을 발휘하신 분입니다. 또 최근에는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영화를 또 개봉하다 보니까 나오는 톰 아저씨, 톰 크루즈, 우피 골드버그, 스티븐 스필버그. 사실 다양한 어떤 그 셀럽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참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네. 학습장애, 난독증. 이게 이분들의 공통점입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학습장애뿐만 아니고 난소증이에요. 글을 또 거꾸로 쓰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기 분야에서 혹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취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게 그분을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얘기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아니면 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못했습니까? 아니면 못해서 너무 힘들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한 생각, 또 공부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올 텐데요. 오늘 아무튼 말씀 들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서로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 부분뿐만 아니고 공부에 대한 생각, 느낌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한 반에 한 두세 명은 꼭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학생을 이렇게 부릅니다. 학습 부진 학생, 기초학력 부진 학생, 무반응, 교수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학생, 그 다음에 학습 지원 대상, 최근에 통과한 2022년 3월에 통과하고 실효된 기초학력 보정법에 따라서 이제는 학습 지원 대상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학습 장애, 느린 학습자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이름들이 있는데 한 아이입니다. 이거 한 아이를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이렇게 다르게 부를 때는 뭔가 이름이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부르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 특징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요. 같은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특징이 있는 한 학생을 이렇게 다르게 부를 때는 뭔가 특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나중에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 학습 부진은 뭘까? 부진한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죠. 부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한 개인, 내 안에서 여러 가지 특성이 차이가 많이 나면 부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능력, 지능 이런 것 좋은데
그에 비해서 성취, 국어, 수학 이런 것들이 낮다. 그러면 지능에 비해서 기대보다 낮은 성취. 이게 이제 개인 내 개인차의 부진이죠.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알고 보면 개인 내 개인차 안에서 약간의 부진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또 부진은 개인 간 개인차. 예를 들면 규준, 일반적인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럼 이것도 부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개인 내 개인차, 개인 간 개인차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부진하다고 보죠. 이를테면 어떤 운동선수가 굉장히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개인 간 개인차, 누구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난번 성적 혹은 기대되는 다승에 비해서 실제로 잘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내 개인차 얘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부진이라는 말 자체도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여기 나온 다양한 말들이 결국 한 학생을 가리키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장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같은 학생을 공부 못한다는 특징으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학습장애라고 부를 경우엔 조금 달라지죠. 이거는 공부 못한다는 뜻 더하기, 더 나아가서 진단명입니다. 진단명. 여러분 진단명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보고 척보만 하니까 넌 뭐다 이런 게 진단이 아니고요. 체계적인 진단 절차, 가능하면 어떤 객관적인 준거, 표준화된 검사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모아서 그 정보의 바탕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진단명. 너는 학습장애 진단명을 받을 수 있다.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학습장애는 다른 것과 달리 진단명이다. 그럼 이 진단명을 누가 어떻게 내리느냐. 사실 이 부분들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장애가 병이냐, 병이 아닌가. 사실 그 부분보다 학습장애는 진단명이다. 라는 걸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학습장애가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이 진단명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꽤 오랫동안 200여 년 이상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사실은 그 처음에 1800년대부터 다양한 사실 의사 선생님입니다. 여기 의학자들이거든요. 의학자, 생리학자. 사실 의학자들이 뇌의 특정 부분이 학습의 특정 영역과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나온 그 의사 선생님들 다 유명한데 특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브로카 에리어. 사실 여러분들이 수용성 언어, 표현 언어하는 브로카 에리어가 이미 이전부터 뇌의 특별한 영역이, 로컬한 어떤 영역이 학습과 관계된다. 이것들을 축적해 왔던 거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갖고 있었던, 의학자들이 갖고 있던 다양한 어떤 그 생각들이 학습과 연결된다. 특히 뇌가 학습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왔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1920년대 이후부터는 이런 그 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물론 의학자들이 해부학을 통해서 또 뇌 해부를 통해서 혹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임상사례를 통해서 학습 영역과 뇌 영역을 연결시켰는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뇌를 본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미세하게 들여다보고 싶은데 문제는 학습과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적인 검사를 통해서 뇌 손상, 특정한 부분의 뇌 손상인 경우엔 이런 증상이 있을 것이다. 거꾸로 이런 증상을 잘 측정하고 검사하면 뇌에 어떤 부분에 영향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 임상심리학자들, 사실 임상심리학이 중요한 거죠. 심리학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해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들어봤는데 미소 뇌 기능장애, 미세 뇌 기능장애 이런 말들을 이때 만들어냈습니다. 검사 해보니까 상당히 뒤처져요. 그리고 실제로 뇌에 어떤 영역에 문제가 있는 것들을 발견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뇌를 해부해 볼 수도 없고요. 그 아이의 엑스레이 찍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 손상, 뇌 기능 장애의 모습은 보이지만 그것이 너무 미세하거나 현재 테크놀로지는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멀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뇌 기능 문제인데 그게 잘 안 보인다, 너무 작다. 이렇게 해서 미세 뇌기능장, 미소 뇌기능장이라는 말씀 중심으로 사실은 학습장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60년대를 넘어서 이렇게 의학자들 또 임상하시는 분들이 여러 작업들을 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제로 이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1963년에 지각장애 아동을 위한 여러 부모 전문가 모임에서 사무엘 커크란 분이 코인이에요, 코인. 여러분, 코인의 말이 뭐냐면 주조하다,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러닝이란 말과 disability, 학습이란 말과 장애란 말을 이렇게 붙였어요. 주조해가지고 러닝 디서빌리티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학자들 뇌손상이라고 했고 심리학에서도 미소뇌기능장애, 임상적인 접근했지만 이제는 그거보다는 직접적으로 처치, 그다음에 지원 이런 걸 중심으로 이 학생들, 이 아이들을 부르자고 해서 이때 실제로 처음 제안을 했습니다. 63년에. 그래서 커크는 학습장애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죠. 어쨌든 이분이 교육 중심으로 해서 물론 임상심리학자였지만 다양한 교육 경험을 통해서 이 학습장애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큰 진단명으로서의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학습장애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접근들이 개발이 되고 의학적, 심리학적, 교육적 접근이 어떻게 융합이 돼서 도와줬고 학습장애는 약간 마일드, 경도하다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시비어, 중증 장애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잘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을 거다. 웬만한 교육 처치는 반응을 하지 않을 거다. 무반응자.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단순히 경도가 아닌 중증으로서의 학습장애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 다양한 하위 변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역사적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학습장애가 병이냐라는 질문보다는 학습장애는 진단명이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의사, 임상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이 같이 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다양한 것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저희가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이 형성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거의 비슷비슷하고 있는데요. 학회가 만들어지고 또 학술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들에 대해 독특한 기법 또 어떤 그 중요한 중재 방법들이 이제 쓰이기 시작했죠. 여기서 잠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학습장애의 공식적인 1977년 미국 정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시간이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의에는요. 놀랍게도 우리 역사적 배경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심리 상태에서의 문제. 이건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학습장애입니다. 그에 비해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어떤 학습 영역에서의 상당한 문제, 학습 문제. 이 부분은 교육학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고 교육자들, 교사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각장애, 뇌손상, 발달, 실어증 이런 바로 의학적인 진단명입니다. 바로 의사들이 학습장애는 이런 진단명이 가능하다라고 또 넣습니다. 물론 맨 마지막은 배제준거라고 해서요. 학습장애는 이미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아니면 문화적인 결손이나 혹은 다른 장애 때문에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그걸 학습장애 부르는 게 아니고 바로 그 문제, 경제적인 결손의 문제 혹은 문화적 결손의 문제, 다문화 문제 혹은 더 나아가서 지적장애 문제 이렇게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배제하는 그런 조건들이. 그래서 결국 학습장애 정의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배제준거 이게 기본적으로 진단명 할 때 정의상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다양한 학습장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아마
그 DSM이라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이 영역에서도 학습장애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적절한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교육, 중재가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이상 그 반응이 없는 경우에 제대로 반응 못하는 경우엔 사실 이게 중거에 들어가죠.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학령기 동안 발달되고 또 잘 보시면 알겠지만 배제 증거가 있습니다.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 혹은 다른 장애,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증거라서 아까 여러분이 본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DSM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진단명의 환희가 여러분들이 참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명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토피 아세요? 아토피 피부염. 여기 렛이나 여기 빨갛게 와서 이제 병원 가서 보시면 한참 보시고 피부과 의사선생님이 보시고 아 이거 아토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징이 뭐냐? 만성질환이에요. 피부가 좀 만성질환. 만성이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간다는 거. 더 나아가서 원인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에서 환자 특성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토피의 특징인데요.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토피가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리스어로 strangeness,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제가 번역해 볼게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왜 여기 빨갛죠? 한참 쳐다보시더니 예, 이상한 피부병이군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네, 그렇군요. 저는 이상한 피부병을 갖고 있군요.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단명. 여러분, 진단명은 왜 있냐면 처치, 치료를 위해서 있는 거죠. 진단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는 처치나 치료할 수 있는 단서들을 막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고 오래 가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하고 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토피는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걸로. 물론 여러분들 금방 딱 보고 다 치료하고 처치하고 수술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이런 피부병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사실 예를 좀 들면은 학습장애도 이런 부분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학습 문제 오래 가는 거고요. 진짜 되게 중요하죠. 발병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 왜 공부를 못하죠? 왜냐면 이미 지적장애도 아니고 문화적인 다문화도 아니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또 뭐가 문제죠? 경제적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닌데 왜 공부를 못하지? 라고 궁금해지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개별적 특성이기 때문에 처치도 개별적으로 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결국 여러분 진단명으로 갖고 있을 때 저는 적어도 두 가지를 약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학습장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아토피, 이상한 피부병 이렇게 했지만 진단명이 되는 순간 약속을 하는 거죠. 적어도 처치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온 학생, 내담자 간에 뭐라고 약속하냐? 이거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최대한 효과적인 처방들을 해보겠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렇죠? 체계적으로, 실험적으로. 체계적이란 말은 실험적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험적으로, 체계적으로 처치해보겠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거고, 여러분, 네. 진단명을 억셉트하는 순간, 수용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 만성적이어서 쉽게 낫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단디 먹고, 굳건히 먹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처치 과정, 낫는 과정에 가봅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진단명이 조금 어색하고 이상할 수도 있어도 이런 두 가지 약속을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학습장애는 여러분이 받아들일 순간 두 가지, 저 두 가지를 약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단명이 체계적으로 나오는 순간 개별적인 처치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원인은 잘 모르지만 끝까지 한번 내가 해보겠다. 공부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약속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학습장애 정의, 외국 학습장애 정의는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건 아까 기본적 학습장애랑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학습장애 정의가 있습니다. 한국학습장애 학회에서
여러 가지 준거를 가지고 했는데 첫 번째 준거는 어쨌든 학습의 어떤 그 장애, 그러니까 부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나 전문 의료기관에서 하는 증거를 가지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지능 지수가 지적 장애는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는 충분히 의미 있게 낮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진하는데 지능과 범위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마지막 정보 배제 준거죠. 일단 정서장애, 지식적 장애 혹은 문화적, 경제적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배제 준거는 중요합니다. 왜? 물론 그러면 배제 준거는 다 완전히 할 거냐? 아니죠. 여러분 여전히 공존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그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진착장애, 뇌 손상의 문제, 뇌의 어떤 중추신경 장애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된다고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학습장애 서비스를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사실 이 부분은 이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교육부에 제안했고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지침으로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장애라고 했을 때 아까 부진하다고 그랬을 때 대표적인 게 뭐냐? 아무래도 학습장애 부르면 첫 번째 부진 현상인데요. 바로 불일치입니다. 뭐가 불일치? 예, 지능과 학업 성취 간의 의미 있는 격차가 난다는 거죠. 이 불일치 모형에 의해서 사실은 부진하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지능에 비해서 1.5 표준 편차, 2 표준 편차의 어떤 격차가 있으면 국어 성적이나 영어 성적이 낮으면 사실은 불일치 모형을 볼 수가 있죠. 이에 비해서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요. 학습 장애라는 것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어떻게 정리된 체계적인 학습 조건, 수업에 반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재가 인터벤션이잖아요. 중재에 대한 반응을 보자는 중재 반응 모형입니다. 바로 수준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또래보다 조금 낮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죠? 예, 여러분 바로 진전도 문제입니다. 사실 시작은 좀 미약해도 끝이 잘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이렇게 성장하는데 굳이 성장해도 다른 규진 집단, 일반 아이들보다는 계속 처지니까 진전도가 더 낮아서 결국은 누적적인 결손이 가져와서 학습장애로 진단된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모형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인지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능검사에 보면 다양한 수준에서 지각이나 또 추론이나 언어적 영역, 다양하게 지금 사실 그 지능 영역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리의 부분이 약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수리 부분 지능이 약하니까 수학에 대한 성취도 낮다.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인지가산, 인지 결손에 대한 일치 불일치로 보면서 저희가 학습장애를 진단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것들은 결국 여러 가지 부진한 거에 대해서 현상이나 부진한 거에 대한 이유, 또 부진의 어떤 중요한 모습들을 진단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묶여서 학습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장애는 교육적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학습장애는 의학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냐? 아니죠. 절대 그건 아닙니다. 또 치료를 해야 되는가? 치료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아이를 잘 알고 진단을 한 상태에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지원, 교육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또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 잘 도와주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가 현재 교육 과정에는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반응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구성해주고 실제로 이 아이와 딱 맞는, 매칭하는 그런 환경들을 저희들이 구성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진단명에 되게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만성적이긴 하고 원인은 잘 모르지만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더 중요한 것, 개별적으로 이 아이 특성에 맞춰서 접근하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적으로 사실 저희가 얘기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는가? 모든 아이에게 가능한가? 예, 아무래도 모든 학생한테 좀 어렵고요. 좀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이렇게 학습장에 대한 지원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학교, 클리닉에서 이런 개별적인 지원을 통해서 학습장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이 학습장애 교육 지원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제 얘기를 중심으로, 물론 다른 분들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하고 계시고요. 또 다양한 학교나 클리닉에서 작업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저도 잘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오늘은 제가 제 말씀을 통해서 또 교육적 지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2년 3월에 기초학력보장법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고요. 기초학력보장법에는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그러니까 부진한 학생을 이렇게 부릅니다. 학습 지원 대상. 여러분, 부진하다는 것과 기초학력 부진보다는 학습 지원 대상이니까 좀 다르죠. 아, 얘들은 지원을 받는 거구나. 마치 저희가 옛날에는 절대 빈곤 혹은 또 뭐라 그랬죠? 아, 맞아요. 가난하니 이렇게 부르다가 어떻게 불렀죠? 네, 바로 기초생활 수급권. 권리가 있어요. 내가 기초적인 생활할 권리가 있다. 수급권자. 이렇게 부르고 차상위 계층. 그것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 이렇게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부진하는 게 아니고 학습 지원 대상. 그러니까 학습 지원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또 바꿔 부르는 게 되겠죠. 여기서도 기초적인 어떤 교육, 기초학력 보장과 더불어 맞춤형 교육, 개별적인 접근 혹은 체계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부가 또 교육청이 또 학교가 사실은 다양한 어려움, 특히 학습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앞으로 수년 동안 이 작업이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데요. 저는 오늘 세라배움이라고 해서 기초학습보장,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사각지대 학습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배움은 한글이거든요. 순우리말로 새로운 배움의 세라배움입니다. 사실 아래 아자입니다. 예, 세라배움. 이 세라배움은 아무래도 학습장애의 위험군, 여러 가지 부진 문제를 갖는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학교 안에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고 아직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독특한 교육적인 요구가 있고 학습 지원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이 학교에 굉장히 많고 어느 정도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을 전수조사해 본 적 없지만 외국을 좀 비교해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객관적인 장애, 그렇죠? 시각 청각, 뭐 이런 정서,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과 학습의 문제 있는 학습장애를 합쳐서 한 9%에서 한 1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1.6%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9%, 10%가 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보기엔 이 학생들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그 진단받지 않은 학습 부진 위험군,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이 되지 않을까. 뭐 이건 미국과 우리가 비교하는 정도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도 5%에서 10% 정도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지만 반에서 두세 명 정도는 적어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교육 사각지대 학습자인데요. 이게 제가 단장으로 있는 SSK 교육 사각지대 학습자 연구단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각지대 하면은 혹시 아시는 분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실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블라인드 스팟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말 안 씁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게 시각장애인들 말하는 것 같아서 그걸 안 되잖아요. 블라인드. 그래서 저희는 블라인드 스팟이 아니고 교육 사각지대를 잘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을 받고 학습을 받을 권리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래서 underserved student, 그러니까 underserved student, 혹시 underserved learner 이렇게 교육 사각지대란 말을 제대로 지금
자기가 받아야 될 어떤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학생, 이렇게 저희가 표현해서 underserved student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모든 학생을 위한 선별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하고 얘는 뭐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건 universal approach. 모든 학생들, 대상 학생들이 모두 선별검사를 받고 이 친구들의 강점, 약점을 보게 되죠. 거기서 특별히 저희가 도와줘야겠다, 지원해야겠다, 혹은 참여해야겠다, 충분히 공부해야겠다 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어떻게 보면 소집단 학습, 개별화 학습을 학교 안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틀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접근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어떤 집중적인 접근을 통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보충도 하고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서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키는 이런 어떤 학생들이 반응할 수 있게 하고 반응하게 하는 교육적 환경이 학교 안에 존재하고 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세라비움 중재 반응 모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전체에 대한 학생들을 선별검사하고 거기서 도움이 필요한 일정 학생들에게 대해서 기준에 맞춰서 그리고 선생님의 어떤 지명이라고 그러죠. 이 친구는 도움이 필요하네요. 부모님도 아이의 도움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많은 사람들의 합의하에 이렇게 저희가 어떤 집중적인 교육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집중적인 학습받는 학생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재 구성이라는 게 단순히 저희가 참여하는 아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형태, 중재자가 어떤 사람인가, 중재 장소 혹은 횟수, 더 나아가서 영역 이런 것들이 다 기획이 돼서 학생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일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쭉 집중적인 것, 개별화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형적인 모습은 선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후 검사까지 한 15회기, 16회기 정도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요. 이때는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영역들을 스킬, 중요한 학습 영역들을 계속 반복하고 또 다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라비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어를 못하거나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생존 기술로서의 읽기 영역, 그 다음에 수리 영역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기만 하더라도 초기 문해나 읽기 유창성 혹은 어휘, 그 다음에 쓰기, 더 나아가서 이해, 문해력까지도 저희들이 다루게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거는 초기와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한 진전도 점검을 통해서 학생들이 반응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세라비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교에서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체계적으로 개별화되어 있는 절차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교재와 또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하고 만나는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도 상당히 보강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선별할 때 LDS라고 해서 학습장애위험군에 대한 선별검사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다양한 영역에서 본인이 느끼고 있는 학습적인 어려움 이걸 통해서 그들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서 학습장애위험군에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 있고요. 이 바사라는 게 있습니다. 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 이게 사실은 기초학습교육 수행평가라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1분에서 3분 정도 쓰게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유리하고 더 나아가서 아동의 개인 판단, 그러니까 집단 검사보다는 개개인 검사가 또 이루어져서요. 학생들이 자신의 어떤 성취 수준을 드러내는 그런 간단한 검사를 저희가 하는데요. 일종의 그 학습의 온도계로 보시면 됩니다. 온도계에 찍어서 체온을 측정해 본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초 학습 기능 검사는 읽기 영역,
수학 영역, 쓰기 영역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저희가 현재 8개 영역에서 이런 검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사실 검사 각각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문해 능력 검사가 뭘까? 사실은 그 의문 인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음을 잘 만들고 조합하는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들어오기 학년기 때부터 이것들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런 초기 문해 능력 검사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읽기 검사는 읽기 유창성을 통해서 읽기의 수행 수준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휘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중요한 어휘와 의미 있는 어휘들에서 얼마큼 접근하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읽기 이해 검사는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중학년 고학년 수준에서 이해력, 문해력이 얼마큼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초기 수학은 수감각.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1에서 3과 1에서 5가 어느 게 더 길어야 되나. 그 다음 3하고 5가 어느 게 더 큰 건가. 그러니까 수감각, 넘버 센스를 중심으로 초기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통해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초등의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수학 문제행제를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년 고학년 이상에서 다양한 연산뿐만 아니고 이해와 또 나와서 분수 이런 것들도 계산해서 실제로 다양한 수학 능력을 얼마큼 보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검사도 여기 있습니다. 쓰기 검사는 쓰기 표현입니다. 적어도 1학년 때부터 그 이후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쓰기 능력을 얼마큼 유창하게 보이는지, 그 다음에 글의 구조에 맞춰서 잘 쓰는지 하는 정성적 평가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쓰기 검사인데요. 사실 이것들이 실시되는 시간은 뭐 어휘나 이해 빼놓고는 굉장히 짧습니다. 1분에서 3분 사이 보통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 검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진단이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특징이 뭘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단명은요, 특히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진단명은 진단명 자체만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어떻게 중재를 하겠다,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그 진단명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습장애라는 진단명 안에는 지원 서비스가 빌트인, 붙박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학생이 학습장애라고 얘기하려면 그 학생이 뭘 받고 있고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부를 수 있다. 지원이 우선이 된다. 장애가 우선이 아니다. 원래 커크 박사가 처음에 러닝 디서빌리티라고 말할 때는 학습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있는 애들은 장애처럼 보고 체계적으로 개별적으로 처치하자. 자격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교육적 지원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학습장애란 진단명은 지원,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들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낙인이 됩니다. 진단명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낙인을 부르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뿐만 아니고 그에 걸맞는 여러 가지 매뉴얼, 워크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침반을 만들었습니다. 읽기나 수학이나 쓰기에 어떤 나침반인데요. 중요한 영역에 대한 서브 스킬을 계속 강화하고 더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저희가 다양한 수준에서의 어떤 진단, 처치 매뉴얼이 같이 패키지화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있으니까 현장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책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근거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이 세레브름의 효과를 보고 있고요. 여전히 참여한 학생들이 반응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거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그 학생들도 힘들었고 저희도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이 개별적 처치에 대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다양한 수준에서의 검사에서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진행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단과 어떤 중요한 선별 검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미 중요한 서브 스킬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로서 나침반 교재를 준비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중요한 기술, 결손 기술을 확인한 다음에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강화하고 더 필요하면 대면, 비대면 중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런 그 세라벨을 하면서 새로운 병이거든요. 새로운 병. 그러니까 새로운 병은 학생도 새롭게 배우지만 선생님도 아이들을 좀 새롭게 봐야 된다. 그 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고 조금 바르게. 어떻게 보면 국어를 못한다, 성적이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고 이후의 삶에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을 한번 우리가 배워보자. 그 다음에 익혀보자. 보통은 통찰이 되지만 가르쳐보자.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직접 가르쳐보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모습들이 이 세라뱀에 담겨 있고요.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체계적이고 개별화된 학습장애 지원 접근, 특히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이 스누지 플랫폼에 가서 세라뱀 보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지 또 이 학생들과 또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다양한 접근들이 저희뿐만 아니고 또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습장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학습장애, 공부 못하는 게 병인가? 여러분 병이라고 하면 결국 개인의 문제잖아요. 너가 병 걸렸으니까 네가 나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부르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학습장애는 진단명입니다. 체계적으로 200여 년 동안 의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교사들이 모여서 갖고 온 개념이고 이 아이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그걸 뭐 뇌손상이라고 불렀던 미소뇌기능 장애로 불렀던 지금도 있고 학습장애 부르고 앞으로 어떻게 불리던 간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겠죠. 이렇게 어떻게 불리던 간에 아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낙인을 찍지 않는 것. 학습장애는 진단명이지만 지원을 해줄 것이다. 이런 지원 체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진단명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게 될 것이다. 결국 학습장애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체는 우리들이 학습장애를 바라볼 방식이 좀 더 새로워지고 또 학생들이 새롭게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고 아이들과 만나고 또한 이렇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의 손길 그리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해주는 거. 그래서 아이와 학습 환경 간의 조화로움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것이 학습장애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일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부 못하는 건 병인가? 그런 어떤 그 낙인이나 개인한테 지향하는 병이 아니고요. 학습장애는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진단명이다. 진단명에 대한 가치와 책임과 또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이야기들이 여기서 중단된 얘기 아니고 계속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